시장 2부 시작됐습니다. 유럽발 지표 혼풍에 코스피가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못 갔지만 종가 기준 1870을 훨씬 웃돌고도 남은 것 같은데요. 2% 이상 급반등시킨 원인,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8천억 넘게 강력히 유입된 덕분입니다. 오늘 개인은 1조 가까이 팔면서 현금화시키느라 정신없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오늘 종가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유럽 주요 증시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현물과 선물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 이상 급등하면서 1870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2.69% 상승한 18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0포인트 오른 1846선에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인 가운데 프로그램 매수세도 8천억 원 넘게 대량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해 1870선을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18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2,400억 원, 외국인도 2,5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9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39% 상승한 51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른 509선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요, 개인이 연일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4거래일 만에 510선을 탈환하면서 오늘 513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세한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이 연일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 18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도 소폭 매수했네요. 21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67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유럽 경기지표 호전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5원 하락한 1,1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155원에 개장한 환율은 아시아 증시 호조에 장중 한때 1,140원대로 레벨을 낮추기도 했죠. 유럽 증시가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는 9일 있을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둔 기대감도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150원 선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1,150원, 1,1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10만 원 고지에 올라섰죠. 111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이들 주가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현대차가 22만 1,500원에, 현대모비스는 30만 3,500원에, 기아차는 6만 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선업계도 외국계와 프로그램 순매수 덕에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27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신한지주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41,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B금융도 3% 이상 상승하면서 3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제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정유주도 동반 급등했죠. SK이노베이션이 14만 9,500원에, S-오일도 10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이틀 연속 상한가 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전 장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16만 7,2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15만 7,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반도체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2만 1,3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포스코 ICT는 0.79% 약세를 보이면서 8,8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 이상 상승했네요. 3,4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네오위즈 게임즈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42,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OCI 머티리얼즈도 0.25%, 보합권에서 78,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0.9% 강보합권에서 2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여의도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반등한 새 두 번째 거래를 이었었는데요. 삼성증권의 박승진 연구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딱 120일 이동평균선에 걸려서 끝났네요. 예, 2012년 두 번째 거래일인 오늘 또 코스피는 49포인트 급등하면서 187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주가가 큰 폭 상승하는 데는 역시 그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세가 좀 주요 배경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전일 회의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의 주가가 제조업 지표 개선에 힘입어서 각각 좀 2%, 3%대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그 PMI 제조업 지수가 8개월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돋보였던 부분, 이 부분 역시 외국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그 선물을 사들이며 현재 또 만 계약 넘는 선물을 매수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수에도 그 한 달 내 최고 수준인 9,500원 가량 그 큰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개선된 유럽의 경제 지표 그리고 유럽 위기에 대한 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금일 발표된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외국인 선물 매수에 그 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경기 민감 업종이 통신, 제약 등의 이제 방어주 대비해서 좀 이렇게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로 그 대형주들이 3% 오른 반면 중형주 1.4%, 소형주 0.8% 상승해 시가총액별로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한 두 번 정도 연속해서 돌파를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이번 3수에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좋게 나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형주를 분할 매도하라는 전략도 일부에서 좀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만 수익이 나야 현금화를 시키죠. 내일장 전망과 전략 짜주시죠.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설 연휴 이전까지는 1700 후반을 저점으로 그리고 1930포인트를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월말에 유럽 위기, 유럽 재정 협상회담이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또 이탈리아의 대규모 국채 만기라던가 또 스페인의 연간 재정 적자 목표 달성 실패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불안 요인들도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당장은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그 패턴 박스권 장세의 패턴 분석을 통해 그 시장 대응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 2200선까지 올랐었던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 8월 그 미국의 신용 등급하고 또 유럽 재정위기 다시 맞물리면서 급락을 한 후에 박스권 등락을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5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는 박스권 흐름 속에서 좀 더 의미를 두어야 할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시장 흐름을 패턴을 분석해 보면은 외국인의 매매 패턴 역시 이제 좀 오늘 같은 흐름에서도 같이 나타났지만은 좀 주요하게 좀 봐야 할 부분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8월 이후에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은 그 박스권 내에서 그 지수 흐름은 결국 외국인의 매매 방향하고 좀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내는데 외국인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같은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각각의 상승, 하락 국면 모두 그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의 상대 수익률이 그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부분도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박스권 내에서도 주가 수준과 흐름에 따라서 종목 선택에 있어서 다른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그 상승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늘리고 또 하락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는 더 방어주의 비중을 좀 높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해당 국면에서는 실제로 또 이렇게 외국인들의 비중을 조절한 종목들의 그 수익률이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수가 박스권 하던 부분에 도달할 경우 주가 반등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그 IT, 자동차, 화학 등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지수가 박스권 상단인 1900선 이 부분에 접근할 시에는 자산의 일부를 음식료, 보험, 내수와 같은 방어주 쪽으로 교체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대응 측면에서 본다면 지수가 1900선에 접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조금 덜어내고 음식료나 내수소 비중 같은 방어주 성격의 종목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900에 근접하고 있는 1월 증시임을 감안해 볼 때 경기 민감주, 대형주 덜어내고 코스닥 쪽으로 가는 건 어떨지 이거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이제 내려올 때는 조금 더 양호한 성적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시장 주도하는 그 매매 패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외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뭐 안전하게 박스권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패턴 상에서는 조금 더 음식료 방어주 쪽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동을 했다가 다시 대세 상승기가 올 때 또 중소형주 쪽으로 또 민감주 쪽에 좀 더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 방어주로의 어떤 매매 패턴을 조금 바꾸는 그런 포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120일 이동평균선에 딱 막혀 있습니다. 3세 성공할는지 알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 이슈 몇 가지 좀 점검해보고 내일 살만한 종목까지 가르쳐 주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오래간만에 나와주셨고요. 랩스 리포트의 김지환 대표님도 언제나처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 처음 뵙는 날이기도 한데 어떤 이슈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첫 번째 유럽으로 시작합니다. 유럽 증시 간밤에 올랐었는데 오늘 밤 다시 개장하게 되는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 이게 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부채 탕감 소식 있었는데 기대감은 지속될까? 그리스 보도가 있었었는데 또 독일은 부인하고 어쨌거나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이 오늘 귀환했죠. 선물은 굉장히 강력하게 샀는데 그에 비하면 또 현물은 약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오래간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좀 쌍끌이가 쭉 이어질 수 있는지 외국인 매매 패턴 향후 어떨지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IT의 독주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많이들 관심 가지실 IT주 향후 전망까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의외로 강했던 유럽 증시 또 의외로 똑같이 강하게 반응했던 우리 증시. 이 같은 반응을 오늘 밤에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 체크를 해볼 텐데 유창희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슈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오늘 올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럽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죠. 특히 네. 독일이 3%고 프랑스가 2% 올랐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뉴스는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오래간만에 호전이 됐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슈는 그리스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나왔죠. 뭐 민간 부채 채무의 탕감을 75%까지 올리겠다. 원래는 처음에는 21% 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말쯤에 확정이 된 게 50%고 지금 75%가 올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좀 급등세를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이제 한 이틀 정도 휴장을 하고 이제 오늘 장이 열리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 1% 가까이 올려놓고서는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는 또 스페인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재정적인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하락을 좀 낙폭을 좀 장 막판까지 키우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던 상황에서 오늘 이 부분이 어떻게 미국이 반응을 할지 또 하나가 오늘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네. 왜냐면은 이제 제조업자들이 생각하는 경기에 대한 반응을 조금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시장에서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개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선된 강도 그리고 그게 시장을 얼마나 강하게 이끌어주는지.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이되 한 1.5% 이내로 상승을 보이거나 혹은 오히려 장 후반에 갈수록 상승폭을 좀 줄인다라면은 의외로 우리나라가 오늘 조금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4일 동안이죠. 지난 배당락 이후에 특히 이제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없는 루머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장중에는 약 2%에서 3%까지 밀렸다가 꼬리를 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 그 꼬리를 중심으로 해서 3일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보이면서 약간 바닥 다지기 한 모양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해외 호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수급이 급격하게 호전이 됐죠. 외국인 선물을 만기약 정도 매수해주면서 프로그램도 한 9,500억 상당히 거의 1조 원 이상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올라가야지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종목군들을 보신다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화학, 에너지 관련된 정유주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반등한 거에 불과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내일이나 내일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을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다시 한번 개장하는 뉴욕 증시 리액션이 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까지 나오니까 지표 개선 폭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략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짜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스 헤어컷 얘기하셨는데 그러게요. 50%까지는 일단 합의가 정상회의 통해서 나온 상황인데 또 75%까지 탕감 얘기가 그리스 보도 얘기죠.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앵커님께서 1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네. 75만 원은 그냥 뭐 퉁치고 25만 원만 갚아주겠다 했을 때 예. 사실 이 조용히 순순히 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75만 원을 갚아도 지금 응할까 말까인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75%에 대한 어떤 헤어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 잡음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럽 정상들이 지금 더 휴가를 갖고 아직까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속속 복귀하는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과 또 프랑스의 또 정상회담이 9일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많은 잡음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에서 지금 전일에 이제 PMI 지표가 호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8개월 만에 이제 올라갔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수치는 50 이하 경기 위축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휴 때 나온 뉴스인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8%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목표치는 6%였거든요.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독일과 프랑스를 도와서 또 유로존에서 어떤 이런 재정 적자 우려를 좀 완화시키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국가들인데 지금 굉장히 좀 재정 적자 역시나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목표치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더 강도 높은 어떤 긴축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시장은 좀 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오늘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9,500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외인과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 들어온 게 한 5천억이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외적으로 한 4,500억 정도 펀드 매니저들은 실질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이 2.69% 정도 올라갔지만 다소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오르긴 올라도 윗꼬리를 달거나 혹은 상승폭이 1.5% 이내면은 역시 오늘의 상승은 오버슈팅일 수 있다라고 앞서 유창현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외국인들 얘기를 좀 해보죠. 앞서서 박승진 애널리스트가 박스권의 장세를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수급에서 외국인이다. 일단 오늘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이 도대체 무슨 재료 때문에 선물이 이렇게 만기약 이상이나 급하게 샀을까요? 뭐 선물은 일단은 매수를 잡아줄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예. 차트적으로 좀 보신다 그러면은 이 지난 선물 12월 달이죠.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외국인 선물을 한 일주일 정도까지 상당히 강하게 매도를 잡아줬던 물량이 있거든요. 한 15,000계약에서 2만 계약 정도 매도를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지수가 지금 어찌됐든 주가가 오늘 그 중심축까지 거의 회복을 시켜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물 쪽에서 수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모양이 뜰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어쨌든 연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발생했거나 혹은 뭐 거래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3일 동안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 다지기를 단기적으로 하고 나서 거기를 갭으로 돌파시켰던 위치이기 때문에 선물을 한번 강하게 매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저도 한 만계약 정도는 조금 이례적으로 좀 봤습니다. 한 6,000계약이나 7,000계약 정도까지 바라는 보고 있었는데 좀 만계약이 들어왔다는 부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앞에서 제가 지금 차트도 설명해 드렸지만 앞에서 한 만계약 가까이에서 15,000계약이 매도가 나왔던 부분하고 지금 이제 오늘 만계약이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일정한 부분 세이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세이브가 있는 상황에서 위아래를 결정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외국인의 주식의 매수,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냐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 항상 선물을 먼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보이던가
혹은 선물 쪽에서 먼저 매수를 보이고 나서 이어서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보였을 때 그게 약간 추세로 오르거나 추세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천억 정도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3천억이라는 게 장 초반서부터 꾸준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한 12시 정도까지는 한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한 막판에 천억, 더 들어왔어요. 천억 전후로 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다가 12시 이후에 급격히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한 3천억 정도의 그림 그려준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한 2% 정도 혹은 1.8% 정도 올라올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조금 간을 보고 있었다.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지켜보다가 좀 아니다 싶으니까 일단은 프로그램 쪽으로 일단은 포트폴리오 좀 편입을 시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라든지 정유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금융 지금 오늘 다 올랐지만은 그쪽 관련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을 일부분 되담아주는 리밸런싱 작업이 좀 이루어진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단기적인 매수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외국인의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의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다만 이러한 매수세는 아마 프로그램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 베이시스가 상당히 호전되는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선물 매수세를 조금 더 잡아주면서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유가증권 시장을 매수세를 하루나 이틀 정도를 더 이끌어준다라면 아마 추세적으로 1월 중순이나 1월 말까지는 추세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선물 차트만 보면은 일부에서도 선물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던 분이 오늘은 뭐 247선 그 다음 목표치는 252선까지도 열려있다. 지수 선물 쪽 보면 확실히 이거는 시장은 위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종합주가 지수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선물 차트인데요. 아까는 네. 보여드렸던 건 종합주가 지수 차트였고요. 선물 차트를 보신다면 선물 차트는 아예 120선을 완전히 돌파를 시켜버렸거든요. 120선 돌파를 시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20선 돌파를 시킨 거기 때문에 선물 차트로만 보신다라면은 일단 252 정도나 네. 253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또 이 자리는 앞에서 지난 12월 초라든지 11월 초에 저항이 걸렸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고요. 그래서 선물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은 종합주가 지수 역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 차트만 본다면 박스권 완전히 뚫어버린 120선 저항선을 완전 뚫고 모두 이평선을 지금 밑에서 깔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배열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럼 선물이 먼저 앞서 나간다면 결국엔 종합주가 지수 역시 122선에서 오늘 약간 걸리면서 끝났지만 이게 안정적인 흐름을 띠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 차트하고 같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만 지금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메르켈 총리가 뭐 복귀를 해서 뭐 그리스 뭐 헤어컷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딴지를 건다든지 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선물을 매도했을 경우 이 차트가 완전히 180도 또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뭐가 있냐면은 네. 선물 차트로 지수가 빠질 때는 선물 차트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보시면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긍정적인 신호가 선물 차트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선물이 좀 더 끌고 간다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반대로 결국에는 뭐예요? 선물 시장이 끌고 간다고 해도 선물은 그냥 선물일 뿐이지 종합주가 지수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야지 진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피 200 지수가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의외로 거기서 조심해야 된다. 왜? 단순하게 선물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묶여있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무리하게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어렵네요. 유럽 변수도 많이 걸렸고 아무튼 선물의 지금 모습은 좋은데 언제 또 이렇게 뒤바뀔지 모르는 그런 선물 시장 또 앞서 종합주가 지수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첨부적인 얘기를 좀 하고 예, 싶은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요.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 선물에 대해서 오늘 10,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현물 쪽에서 수익이 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가 한 6.7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현물보다는 선물 쪽으로 좀 베팅을 하는 것이고 그 선물 쪽에 매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베이시스 차트를 하나 갖다 놨는데 현 선물의 베이시스가 극단적으로 12시를 기점으로 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 외국인 쪽에 현물 매수가 잡힌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오늘 현물
선물 매수는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접근하고 있지 않나, 좀 더 투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도 여기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거는 예, 저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내일 전략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방송의 묘미를 잘 살려주시는 무슨 60초 후에 그런 얘기 생각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느덧 이슈 3가지까지 알아봤고, 이제 문제에 내 포트폴리오에 IT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위해서 IT 독주는 언제까지 이어질는지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또 오늘 사상 최고가 IT주가 어제는 그냥 대놓고 기관이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이제 IT주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베팅을 좀 하려고 하시는데, 네. 또 연말부터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그런데,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 이 업황 개선세는 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레벨업이 전체 IT 업황 개선으로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다소 처져있던 LG전자 역시도 라인업에 대한 강화로, 또 얼마 전에 또 프라다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까지 지나갔고요. 또 이 춘절까지는 이 IT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격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82센트에서 85센트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근데 연초 들어와서 딱 지표를 봤는데 90센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하이닉스가 연말 마지막 거래일과 그리고 전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K갭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2,500억 정도 1분기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었는데, 네. 이 IFRS 상에서는 이 램버스 승소에 대한 차입금 환입이 이 영업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2,500억인데 지금 1,500억 정도로 잡히거든요. 네. 예전에 K갭 같은 경우에 영업 손실이 2,500억, 그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1,000억, 그래서 순손실이 1,500억 이렇게 잡히는데, 네. IFRS 상에서는 이게 전부 다 영업 기준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서 영업 순손실이 마이너스 1,500억 정도 잡힙니다.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이제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좀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견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DDR3 2기가 같은 경우에 1달러가 좀 본격적으로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핸드셋 같은 경우에 사실 스마트폰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샀던 사람들이 다시 또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성능이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되면서 예전에 핸드폰으로 가지고 지금의 어떤 그 스마트폰의 사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은 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까지 공급 과잉입니다. 가격에 대한 변동도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몰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텔레비전도 대형 인치로 가게 되고요. 또 3D TV로 갔을 때 결국에는 안경 없는 3D TV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아몰레이드 패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핸드셋이나 그 태블릿 PC 쪽에서도 아직까지 아몰레이드에 대한 어떤 이 적용 범위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앞으로 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한 1,200% 정도 저희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매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LED 관련해가지고는 현 시장 대비해서는 좀 공급 과잉입니다. 거기에다가 판매 단가가 좀 추가적으로 좀 인하가 되어야 구매력 유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각국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LED 쪽은 좀 더 긴 호흡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라든가 뭐 최근에 기아차 레이도 전기차를 출시했지 않습니까? 네. 또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좀 시장을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대규모 폴리머 전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성장과 함께 같이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ESS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IT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옥석 가리기 안에서 시장이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또 공급 과잉보다는 공급과 수요 어떤 곡선에 있어 가지고 균형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업종 위주로 택하셔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사실 세스라는 세계 최대 뭐 가전 관련 박람회도 이제 곧 열린다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나오고 나서
이제 막 살려고 하는 신규 투자자, 뭐 잠정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또 우려가 돼서요. 어떤 종목 위주로 IT 중소형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삼성전자거나. 제가 조금 현실적인 어떤 팁을 드릴게요. 네. 지금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역시 한 단계 정도 레벨업이 되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 비율이 사실 뭐 거의 꼭지까지 갔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을 좀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외에 유가증권 시장 내 한 중형주, 중대형주 정도 되는 IT는 호흡이 좀 짧아야 되겠네요. 지금 일단은 저는 춘절 이후에는 분명히 중국 쪽에서 내수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초에는 IT라고 지금 시작을 하지만 이 춘절 지나서는 조금은 시장의 어떤 업종이나 주도 업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전략 드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자꾸 잠시 후에 하니까 그 잠시 후 지금 이제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면 좋을지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뉴욕 증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일 한 번 더 올라야 진짜 상승이다라고 미리 살짝 예고해 주신 우리 유창희 대표님만의 전략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내일이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내일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내일도 선물 시장에서 최소한 한 2, 3천 계약 이상 선물을 매수를 잡아주는지 혹은 매도가 나오더라도 3천 계약 이내로 매도가 나온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물의 움직임보다도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고요. 종합주가 지수를 좀 살펴보신다면 종합주가 지수상으로는 일단 121선에 좀 저항이 걸렸거든요. 네. 그럼 내일 만약에 한 1% 정도 개파락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61선 정도 혹은 이번 주 후반까지 해서 21선 정도가 지지가 된다라면 즉 가격은 1850선에서 1860선이 잘 지켜진다라면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향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선물 베이시스 아까 좀 말씀하다가 제가 말았는데요. 네. 지금 선물 베이시스가 지금 보신다 그러면 약 오늘 같은 경우 1.18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지금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는 1.8 정도가 위치해 있어야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입니다. 아직까지도 선물 베이시스는 약한 베이시스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지금 오늘 이제 1.18을 그렸고요. 어저께 같은 게 0.5, 그저께 같은 게 0.3. 즉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상승세가 조금 더 연출되고 또 하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해서 1.0 이상이 안착이 되고 오히려 1.3이나 1.5로 이끌어 간다면은 프로그램 매수는 꾸준하게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가 안착이 되는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 동향인데요. 지금 앞에서 지금 이게 선물 일봉 차트인데요.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미결제가 조금 늘어나는 척 했습니다. 미결제가 한 일주일 정도 추세적으로 늘어나다가 네. 지난 김정일 사건 이후로는 미결제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 총 미결제 약정이 8만 1000계약밖에 안 돼요. 근데 만기가 지난 지 거의 3주가 된 상황에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8만 1000개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선물 투자자들은 관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한 10만 계약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계약 정도는 언제든지 늘어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간에 어떤 큰 메이저들이 이제 본격적인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매수로 들어올 것이냐 매도로 들어올 것이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선물 미결제 약정이 한 10만 계약까지 내일 당장 늘어나지 않지만 이번 주 후반까지 한 9만 계약 정도 이상으로 추세적으로 늘어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강세로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첫 번째 차트적으로 61선이 지지가 되는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가 1.3 이상으로 1.1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1.3이나 1.5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1.9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조금 더 연출이 되는지 바라보시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을 같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종목군을 바라보셨을 때 제가 오늘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혹은 뭐 화학,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추세적으로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처럼 뭐 3%씩 막 5%씩 오르기는 좀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1, 2% 이상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좀 포커스를 두시면서 그쪽에 만약에 조금 더 매기가 쏠린다라면 시장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될지 혹은 추세 전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걸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시장 정말 진짜 가려면 체크해야 될 것도 많아요. 다 잘 읽어주셨고 오늘 밤 미국 증시 먼저 열리는 거 꼭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현 대표님 아까 하시다 말던 이제 말씀 좀 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중국 춘절 이후에는 IT 주도주 얘기가 조금 시들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네. 이 각 경제신문에서 업종 기상도 해가지고 그 예상치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좀 좋을 거로 예상되는 데는 햇빛이 뭐 쨍쨍하게 나오고, 유망 업종. 예, 좀 안 좋은 업종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전망이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거나 흐린 그림이 끼어져 있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그 연말까지 갔을 때 그게 맞았던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뭐 예상 밴드도 몇백 포인트씩 항상 이게 차이나는. 틀렸는데 예. 또 예상 밴드 같은 경우에 또 연초 1분기 지나면 또 수정하고 또 2분기 지나면 또 수정하고 계속 그러다 결국 연말쯤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그런 결과가 되게 많았는데 예. 사실 이게 저도 뭐 해마다 이게 올해는 작년에는 안 했지만 연말에 나가면서 연말 특집하면서 뭐 그 다음에 유망한 업종 이런 거 많이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 다음 날도 모르는 게 주식장인데 1년 뒤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작년 이맘때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업종이 IT라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2월달 조정 거치고 자동차와 화학이 주도주가 되었거든요. 연말에 그래도 조금 체면치레. 예, 조금 연말에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는 11월달 후반에 와서 아주 후반에. 예, 그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 받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레벨 다운돼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끌어준 결과거든요. 네. 사실 전체적으로 IT주가 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춘절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원래는 공작회의 이후에 그 중국 춘절쯤 해가지고 재정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내수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지준율 인하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같이 쓰고 내수 경기 부양책까지 나온다면 중국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이나 기계 쪽도 마냥 버려둘 만한 섹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쪽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의 헤어컷 이야기 하셨는데 또 이탈리아에서 2월달, 3월달에 국채 만기가 또 집중이 돼 있습니다. 1,600억 유로. 예,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이게 지나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진통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경기 지표가 호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는 없겠죠. 유럽 네. 쪽도 같이 좀 받쳐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이 지금 유럽 정상들이 휴가를 많이 갔습니다. 연말에 휴가를 많이 갔는데 이번 주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동안 좀 묻혀있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슈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9일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오늘도 시장을 보게 되면 이 거래소 안에서 시장은 2.69% 올라갔지만 오르지 못한 종목 또 떨어진 종목들이 300종목이 넘습니다. 네. 그만큼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해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환율 자체가 오늘 좀 내려와서 하향 안정되어서 1,150원대 하락 마감되었는데 아직 음식료나 유통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방어주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부분도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춘절까지는 또 춘절 이후 첫 번째 주까지는 IT주가 춘절 소비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춘절 이후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대중국 관련주들 화학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철강 이런 순서대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FTA 때문에 약간 좀 눌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신차 효과 그리고 일본 쪽에서 어떤 경쟁력 회복 때문에 사실 좀 눌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현대차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그런 사실들이 확인이 된다면 3월달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전략을 세우시면서 매매를 좀 해주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면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박성진 연구원은 1,900쪽으로 갈수록은 경기 방어주도 담으랬는데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또 정부 규제 리스크 같은 거 생각하면 또 방어주도 답이 아니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재밌는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중국의 춘절 전후로 해서 오히려 화학과 이런 자동차 섹터는 조금 더 지금보다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관심 종목 더 구체적으로 콕 집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부터 관심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지주사 두산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을 한다라면 조금 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두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개월 혹은 지난 반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띄웠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박스권 돌파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는 경기가 호전된다. 그러니까 유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을 보이면서 경기가 호전되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는 것이라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두산 관련된 지주사, 자회사들은 보면 경기 민감주가 많아요.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경기 관련된 민감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회사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수급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최근에 수급 동향을 좀 보신다 그러면 외국인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역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조금 하나 보신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마른 모형이거든요. 이런 마른 모형이 네.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올라갔을 때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반대로 또 빠지게 되면은 크게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수, 변곡 자리에 예. 놓여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제가 보는 시장이 좋은 신호가 나오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1950 라인에서 200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된 지주사 종목군들이 같이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라든지 화학, 금융주가 얼마나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주사 역시 그런 거 같이 편입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괜찮다고 보고요. 또 두산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형이 한번 밑에서 발생이 되고 나서 성공해서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다시 지금 한 3개월에 걸쳐서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형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맞물려서 상승세로 이끌어준다면 충분히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다. 다만 또 하나가 시장이 또 충분히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 8천 정도에서 리스크 관리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는 좀 제한되게 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상승은 조금 더 박스권 돌파했을 시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14만 5천 원인데요. 14만 5천 원 전후에서는 충분히 비중 30% 정도를 놓고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손절가로는 13만 8천 원이나 13만 7천 원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박스권 하단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일단 16만 원 정도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박스권 돌파를 할 거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강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16만 원 정도 놓고 있고요.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작년 초나 재작년 연말 가격대인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랠리를 한번 보일 수 있다.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세를 놓고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주회사 두산 우리 유창희 대표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박스권만 좀 빨리 돌파하면 16, 17자까지 앞에 볼 수 있을 듯하네요. 이번에는 김전 대표님 관심 종목 들어봐야 되는데 IT는 아닐 것 같아요. IT가 이제 저희가 제일 모직이 있어서 예. 오늘은 좀 다른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호남석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중국 긴축 완화 때문에 뭐 화학주 버릴 거 아니다라고. 예, 화학에 관련해가지고는 유 대표님의 어떤 의견에 전적으로 전 동의를 합니다. 네. 오늘 기술적인 어떤 반등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음. 안에서도 조금 이제 모멘텀 있는 종목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부타디엔 가격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한 1,500달러, 톤당 1,500달러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3,0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석유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고요. 최고가는 지난 7월에 한 4,500달러 정도 됐는데 이 부타디엔 관련해가지고 2012년에 증설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제 뭐 석유화학 플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중동 쪽에서 수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좀 물량이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신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타디엔 쪽을 생산을 하게 되면 관련해가지고 이 납사에서부터 생산할 수 있는 에틸렌, 프로틸렌, 그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닐, 플라스틱, 뭐 섬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부타디엔 하나만 생산해야 됩니다.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부타디엔 같은 경우 만들 수 있는 것이 타이어와 신발밖에 없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모든 제품들을 포기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증설 물량은 올해 2%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자세히 드렸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악재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연말에 나왔는데 아마 기사를 못 보셨을 거예요. 휴가 가시느라고. 동반 성장유에서 계면 활성제라는 부분, 이 호남 석유에서 80% 정도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샴푸나 폼 클렌징의 어떤 그 주 원료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3년 동안 내수 판매를 해마다 10%씩 감소하라고 이제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조금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반 성장위가 사실 이 대기업의 어떤 자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전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주 수요일 날 호남석유 같은 게 기관 매수 1등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기관 매수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사실 별거 없어요. 계속 바닥권에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석유 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바닥권에 있는 가운데 주력 제품인 부타디엔 가격이 한 달 반 동안에 2배 이상 올라왔다는 거. 1,500불에서 3,000불까지 올라왔는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고 기관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물량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투신권과 기금을 중심으로 한 물량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외국인들도 부분적인 매수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10%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알려주세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보게 되면 주당 EPS가 한 33,000원 정도 됩니다. 올해 EPS는 한 36,000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요. 작년 EPS 기준으로 해가지고 퍼 10배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4만 원 설정했고요. 손절 가격 30만 원. 현재 가격에서 매수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더 내려간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남석유 신규 종목으로 얘기하셨고 기존 포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모직 있거든요. 기존 포트 보면서 AS 짧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일모직 20%, 기아차 10%, 만도 10%, 자동차 관련주가 두 가지나 들어있었네요. 제일모직 높은 수익률 기대가 됩니다. 5.3%. 이제 박스권 좀 돌파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박스권에 갇히는 양상이 만도인데 만도를 전량 매도하겠다는 AS 시작해 주시죠. 제일모직 같은 경우 기아차 계속적으로 보유를 드리겠고요.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워낙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전량 매도하게 되는 만도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수급 구도가 변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가면서 종목이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러한 수급에서는 조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종목에 대해서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나마 만도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박스권을 돌파하는 듯했는데 왜 빠지는지 아주 짧게 한마디 정도.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보다는 수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 한 26일까지만 하더라도 투신권에서 계속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시세를 분출시켜줄 수 있는 투신권의 매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량 매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빼고 오늘 호남석유 넣겠다. 김지한 대표의 완성본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앞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도 오래간만 출연해 주셔서 지주회사 두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김지한 대표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 두 번째 거래 코스피가 50포인트에 육박하면서 아주 시원스럽게 올랐습니다. 오늘 밤 뉴욕의 캔들 차트 모양도 중요할 것 같고 지표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